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의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고유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LP의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에서 버벌라이저를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들의 흐름을 살펴보고 대표적으로 KPT 그리고 와프 논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버벌라이저를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들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하드 버벌라이저의 대표 연구인 KPT, 그리고 소프트 버벌라이저 흐름의 대표 연구인 와프 논문까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메인으로 다룰 두 가지 논문은 각각 ACL 2022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좌측의 KPT라는 방법론은 하드 버벌라이저의 대표 연구로서 외부 널리지 베이스를 활용해서 버벌라이저를 보강하고자 했던 연구이고, 우측 와프 논문의 경우에는 컨티뉴어스한 워드 임베딩 공간에서 최적의 프롬프트 그리고 버벌라이저 임베딩을 찾고자 한 연구입니다. 먼저 방법론 이해에 필요한 백그라운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태스크가 문장의 긍부정을 분류하는 감성 분석 태스크일 때 기존 스탠다드 파인 튜닝 세팅에서는 인풋 문장이 들어오고 이 문장이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 그리고 태스크 스페시픽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까지 타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긍정에 해당하는지 부정에 해당하는지의 값을 나타내는 예측 확률 분포의 형태로 아웃풋이 반환이 됩니다. 반면 프롬프트 기반의 파인 튜닝 세팅에서는 인풋 문장 뒤에 마스크 토큰을 포함하는 하나의 시퀀스가 바로 이어 붙습니다. 이 시퀀스를 우리는 템플릿이라고 칭하게 되고요. 이렇게 조정된 인풋은 PLM을 타고 들어가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가 아니라 랭귀지 모델 헤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MLM 로짓을 반환하게 되고요. 이 MLM 로짓을 의미하는 바는 앞선 인풋 시퀀스에서 포함됐던 이 마스크 토큰에 어떤 단어가 오게 될지에 대한 값들을 나타낸 그런 분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측 분포를 가지고 이 버벌라이저라는 매핑 펑션을 통해서 실제로 이 문장이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의 정답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프롬프트 기반의 파인 튜닝은 우리가 풀어야 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사전학습과 동일한 MLM 태스크로 치환을 해서 사전학습된 논리지를 최대한 그대로 받아서 활용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스탠다드 파인 튜닝에 비해서 퓨샷, 즉 라벨링된 데이터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강세를 보이는 방법론입니다. 프롬프트 베이스드 파인 튜닝에서 버벌라이저가 MLM 로짓에서 최종 아웃풋 예측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는 로직은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선 사전에 클래스별로 적절한 라벨 워드가 미리 정의가 됩니다. 지금 해당 예시에서는 포지티브 클래스에 대한 라벨 워드로는 great, 그리고 부정 클래스에 대한 라벨 워드는 terrible로 정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1차적인 아웃풋으로 반환된 MLM 로짓에서 해당하는 라벨 워드의 보캡 로직 값만 따로 빼오게 되면 분류에 필요한 최종적인 예측 확률 분포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듯 버벌라이저는 이 라벨 워드와 실제 클래스를 이어주는 하나의 매핑 펑션으로서 정의가 되고 MLM 로짓에서 일부 정보만을 추출해서 최종 예측 확률 분포를 생성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클래스를 대표하는 적절한 라벨 워드를 선정해주는 작업이 이 프롬프트 베이스드 파인 튜닝 러닝에서는 좀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표는 Do prompt-based models real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ir prompts라고 해서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에서 모델이 실제로 템플릿과 버벌라이저로 정의된 이 프롬프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학습을 하는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버벌라이저의 중요성을 강조한 실험 파트만 발췌를 해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논문이 던지고자 했던 주요 질문은 바로 말도 안 되는, 즉 클래스와 관련 없는 라벨 워드를 버벌라이저에 설정을 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좌측 플롯에서 이 빨간색 부분의 라인이
라벨 워드는 정상으로 둔 상태에서 템플릿에 변형을 가했을 때, 그리고 초록색이 반대로 템플릿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라벨 워드만 클래스와 관련 없는 단어로 변형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백본 모델은 T5 이후에 발표됐던 T0라는 논문을 활용했고요. 이 실험에서 쓰였던 템플릿 그리고 라벨 워드 세팅은 지금 현재 제가 표시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은 바로 템플릿을 망가뜨렸을 때보다 라벨 워드를 망가뜨렸을 때 성능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즉, 라벨 워드를 잘못 선택했을 시에 성능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이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에서 버벌라이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버벌라이저 관련 연구들을 카테고리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제가 가장 처음으로 프롬프트 베이스드 파인 튜닝 프레임워크를 설명했던 방식이 바로 명시적인 라벨 워드를 정의하고 MLM 로짓에서 해당하는 라벨 워드의 로직 값만 따로 빼와서 확률 분포를 구축하는 하드 버벌라이저 계열의 연구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프트 버벌라이저라고 해서 명시적인 라벨 워드를 지정하지 않고 이 마스크 레프레젠테이션의 정보만을 활용해서 공간상의 거리를 기반으로 이 문장이 현재 긍정 그리고 부정 이 두 가지 클래스 중에서 어떤 클래스의 샘플들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이 소프트 버벌라이저 계열의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드 버벌라이저, 소프트 버벌라이저 연구들은 각각의 하위 카테고리들로 또 한 번 더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에 속한 연구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저희 연구실 세미나 그리고 각종 스터디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은 다 한 번씩 다뤄진 방법론이고요. 이제 오늘 다루게 될 KPT 그리고 와프는 이제 일전에는 저희 연구실 영상을 통해서 다뤄진 적이 없는 그런 방법론들입니다. 제가 이 링크들은 모두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의 링크로 다 남겨둘 테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들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드 버벌라이저부터 각각의 하위 카테고리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명시적인 라벨 워드를 사전에 정의하는 하드 버벌라이저 연구의 경우에는 이 라벨 워드의 개수가 하나인지 혹은 여러 개인지에 따라서 싱글 그리고 멀티 라벨 워드 세팅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싱글 라벨 워드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으로서 MLM 로짓에서 사전에 정의된 한 개의 라벨 워드들 로직 값들을 빼오게 되고요. 반면에 멀티 라벨 워드의 경우에는 각 클래스별로 사전에 할당된 라벨 워드들이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미리 정의된 이 라벨 워드에 해당하는 로직 값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sum, 즉 더한다든지 혹은 average, 평균값을 취한다든지 해서 최종 아웃풋 예측 확률 분포를 반환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각 카테고리의 대표 연구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드 버벌라이저의 싱글 라벨 워드 카테고리입니다. 이 최적의 라벨 워드를 사람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 혹은 자동으로 어떤 기법에 의해서 탐색하는 방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소개드릴 LMBFF 방식은 매뉴얼 그리고 오토 프롬프트를 모두 다 제한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LMBFF는 제가 연구실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 영상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각각의 데이터셋 태스크별로 적합한 템플릿 그리고 라벨 워드를 사람이 직접 큐레이팅한 매뉴얼 프롬프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우측에 자동으로 최적의 라벨 워드를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LMBFF 논문에서는 이제 모든 라벨 워드 조합에 대해서 제로샷 트레인 그리고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통해서 최적의 조합, 라벨 워드 조합을 선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로짓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먼저 각 클래스별로 존재하는 소량의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아직 파인 튜닝이 되지 않은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에 태워서 각 샘플마다 MLM 로짓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로직 값들을 모두 다 클래스별로 평균을 내서 정렬을 하게 되면 각 클래스별로 탑 K 보캡들을 추려볼 수가 있고요.
이 클래스마다의 탑 K 보캡들을 가지고 모든 라벨워드 조합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로샷 트레인 어큐러시를 기준으로 탑 N개만큼 자르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각각의 조합을 모두 다 학습을 시켜서 가장 높은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기록한 조합을 최종적인 라벨워드로 선정하게 됩니다. 네,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LMBFF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탑 N개로 추려진 모든 라벨워드 조합에 대한 학습 그리고 평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 부담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페탈, PAT with Automatic Labels라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의 경우에는 PAT라는 사전 연구의 방법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연구실에서 다뤄졌던 PAT 세미나 영상을 참고 링크로 두었고요. 이 페탈 방법론의 경우에는 싱글 그리고 멀티 라벨워드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모두 속하게 됩니다. 클래스를 대표하는 하나의 라벨워드를 찾는 케이스도 있고 또 여러 개의 단어를 찾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이제 모델의 로스를 기반으로 단어들을 자동 탐색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라벨워드의 후보군을 전체 보캡 사이즈 중에서 총 10,000개 정도로 추려서 먼저 샘플링을 한 뒤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리고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로스를 최소화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라벨워드 탐색을 진행합니다. 각각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리고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로스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방법론을 통해서 탐색이 된 각 클래스별 라벨 워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래스를 대표하는 여러 개의 단어를 찾는 오토 프롬프트 연구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논문에서는 자동으로 라벨 워드를 탐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벨 워드뿐만 아니라 템플릿을 구성하는 토큰들 역시 자동으로 탐색을 진행하고 있고 앞선 페탈 방식과는 살짝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탐색 알고리즘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간략하게만 또 살펴보면 H를 특정 PLM을 타고 들어간 마스크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마스크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클래스를 예측하는 별도의 분류기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분류기는 Y라는 가중치 매트릭스 그리고 베타라는 바이어스 텀을 통해서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마스크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클래스를 예측하는 분류기를 학습하게 되면 이 분류기를 구성하는 행렬들을 워드 임베딩 행렬과 매핑을 시켜서 선형 결합을 해서 산출된 이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최종 라벨 워드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Automatic Multi-Label Prompting, 줄여서 아뮬랍이라는 방식입니다. 하드 버벌라이저 중에서도 클래스를 대표하는 여러 개의 단어를 자동으로 탐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경우에는 제가 연구실 프롬프트 스터디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우측 상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논문에서는 앞서 다뤘던 LMBFF 그리고 페탈, 오토 프롬프트 이 세 가지 방법론이 모두 다 최적의 라벨워드를 찾기 위해서 모델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파라미터 업데이트 없이 소량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오직 MLM 인퍼런스만으로 라벨 워드를 탐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아뮬랍이라는 기법은 아래 그림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LMBFF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클래스별로 존재하는 소량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 샘플마다 템플릿을 입힌 뒤에 아직 파라미터 업데이트, 즉 파인 튜닝이 진행되지 않은 MLM에 태워서 각 샘플마다의 보캡 로짓을 반환하게 됩니다. 클래스별로 산출된 이 MLM 로짓을 모두 다 평균을 내서 하나의 보캡 로짓을 완성하게 되고요. 각각의 보캡마다 더 높은 값이 할당된 클래스로 이제 나눠서
각 클래스별로 상위 K개의 토큰을 라벨 워드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약 4개 정도의 하드 버벌라이저 연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쪽 계열 연구들은 랭귀지 모델 헤드를 거친 MLM 로짓에서 적절한 라벨 워드의 보캡 로직 값만 따로 빼와서 활용을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라벨 워드를 선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은 과연 어떤 라벨 워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항해서 소프트 버벌라이저 연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프트 버벌라이저는 하드 버벌라이저와 마찬가지로 사전 학습된 랭귀지 모델을 타고 가서 마스크 토큰에 해당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는 부분까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 마스크 레프레젠테이션을 랭귀지 모델 헤드를 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를 활용해서 공간상의 거리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프트 버벌라이저 계열의 연구들은 적절한 라벨 워드를 MLM 로직 창에서 고르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롬프트 기반의 파인 튜닝이 사전 학습된 랭귀지 모델의 널리지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이 마스크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주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개가 됩니다. 지금부터 한 2개 정도의 소프트 버벌라이저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토티피컬 버벌라이저라는 방법론입니다. 해당 논문은 저희 연구실 프롬프트 스터디에서 한번 다뤄진 적이 있고요. 우측 상단 링크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방법론의 주요 아이디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토티피컬 버벌라이저에서는 이제 각 클래스별로 별표에 해당하는 프로토타입을 하나씩 구성하게 됩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모든 데이터 샘플들의 마스크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 평균을 낸다든지 혹은 한 번 더 선형 결합을 수행한다든지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별표로 표시된 이 클래스의 프로토타입이 마련이 되면 이제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이 마스크 레프레젠테이션을 동일하게 산출을 하고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떤 클래스의 프로토타입과 더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를 코사인 유사도로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클래스를 할당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학습 과정에서는 각 클래스의 데이터들이 각 클래스의 프로토타입, 즉 별표와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고 또 동시에 서로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 간에는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로직으로 진행이 됩니다. 클러스터링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이때 이 마스크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버벌라이저의 공간으로 한 번 더 매핑이 돼서 계산이 수행된다는 점입니다. 즉 마스크 레프레젠테이션, 사전학습 랭귀지 모델을 타고 나온 그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W 벡터를 한 번 더 선형 결합해서 특정 버벌라이저 공간으로 매핑을 한 이후에 모든 연산이 수행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펙트라는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론 역시 저희 연구실 프롬프트 스터디를 통해 한번 다뤄진 적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퍼펙트에서는 멀티 토큰 라벨 임베딩이라는 방식을 제안해서 명시적인 버벌라이저를 두지 않고 멀티클래스 힌지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인풋 시퀀스에서 총 M개의 마스크 토큰을 추가해서 템플릿 역할을 하게끔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각각의 M개의 마스크 토큰들은 사전 학습된 랭귀지 모델을 거쳐서 각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각각의 마스크 레프레젠테이션은 또 한 번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K/H 차원의 행렬로 구성된 이 라벨 임베딩 행렬과 선형 결합 연산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각 마스크 레프레젠테이션 토큰 위치마다 이 TI라는 K 차원의 벡터가 반환이 됩니다. 이때 이 K 차원의 TI 벡터와 그리고 각 라벨 간의 이 멀티클래스 힌지 로스를 통해서 정답 라벨 그리고 나머지 라벨 간의 차이가 커지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 퍼펙트 방법론은 사전 학습된 랭귀지 모델에서 어댑터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드 버벌라이저 그리고 소프트 버벌라이저 각각의 카테고리에 속한 연구들을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KPT 논문의 경우에는 하드 버벌라이저 중에서도 멀티 라벨 워드를 찾는데 사용하는 방식이 매뉴얼한 방식과 오토, 즉 자동 탐색 방식을 결합한 방법론이고, 이제 와프의 경우에는 마스크 레프레젠테이션의 정보를 적절히 활용해서 소프트 버벌라이저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시간 동안 크게 하드 버벌라이저, 소프트 버벌라이저 카테고리에 속한 KPT 그리고 와프 연구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KPT입니다. KPT는 Knowledgeable Prompt Tuning의 줄임말로서 작년 ACL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칭화대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비교적 높은 인용 횟수인 71회의 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KPT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KPT 방법론에서는 이제 외부 널리지 베이스에서 각 클래스 이름과 관련된 단어들을 추출해서 버벌라이저의 라벨 워드를 보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이 프롬프트 기반의 파인 튜닝 세팅에서 이제 MLM 헤드를 타고 들어가서 마스크 토큰에 위치할 단어들이 MLM 로짓 형태로 반환이 됐을 때, 이때 knowledgeable 버벌라이저라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 라벨 워드 중에서 적절한 클래스를 대표할 만한 라벨 워드들을 이제 추리게 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로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벨 워즈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는 태스크가 토픽 클래시피케이션인지 혹은 감성 분류인지에 따라서 각각 related words 그리고 enchanted learning이라는 사이트를 외부 널리지 베이스로 둬서 클래스 이름과 관련된 단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클래스당 평균 250개에서 500개 정도의 라벨 워드 후보군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제 공식 GitHub을 통해서 이 추출된 라벨 워드 목록들을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학습에 필요한 라벨 워드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refinement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수집된 라벨 워드 후보군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 널리지 베이스를 바탕으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서 정제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거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refinement, 즉 정제 과정은 크게 제로샷 세팅 그리고 퓨샷 세팅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3가지 그리고 2가지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제로샷의 경우에는 다운스트림 데이터에 맞게 파인 튜닝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인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전 학습된 랭귀지 모델의 편향된 예측을 보정하는 측면에서 이 refinement 과정이 수행이 되고요. 반면에 퓨샷의 경우에는 이제 선정된 라벨 워드들의 중요도를 측정을 해서 이 중요도가 학습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refinement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제로샷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제로샷 세팅에서의 refinement 과정은 사전 학습된 랭귀지 모델의 편향된 예측을 보정하고자 하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의 편향된 예측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이제 calibr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 2가지를 들어서 prompt learning은 실제 인풋 문장과 관계없이 이 PLM의 예측이 특정 단어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2번째 참고 문헌인 Calibrate Before Use에서 나왔던 예시를 한번 보시면 이제 GPT-3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제로샷 인퍼런스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이 이제 태스크에 대한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이 데몬스트레이션 샘플이 2가지 정도가 들어가고 실제로 이 문장이 감성을 분류해야 하는 시퀀스가 NA라는 다소 감성 분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센티먼트를 그대로 예측을 해보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 문장은 감성 분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포지티브 그리고 네거티브의 예측 확률이 각각 절반씩 나와야 할 텐데 실제로 인퍼런스를 수행했을 때 포지티브의 예측 확률이 더 높다라는 점입니다. 에서는 이러한 에러가 컨텍스추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컨텐츠와 관계없는 이런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한 예측은 이 위에 함께 인풋으로 구성되는 데몬스트레이션 샘플이나 혹은 아래 이 프롬프트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파라미터를 별도로 업데이트하지 않는 이 제로샷 인퍼런스 세팅 하에서는 이러한 라벨워드에 대한 사전학습 랭귀지 모델의 편향된 예측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이를 즉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캘리브레이션을 목적으로 해서 frequency refinement 그리고 contextualized calibration 총 두 가지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로샷 세팅에서의 첫 번째 refinement 단계인 frequency refinement입니다. 사전학습된 랭귀지 모델 입장에서 예측 확률이 항상 낮은 레어한 라벨워드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에 따라서 각 라벨워드의 prior probability를 산출하고 이제 절반보다 낮은 단어는 제거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인풋 문장이 다음과 같이 점선 박스에 템플릿을 포함한 형태로 주어졌을 때 이를 xp라고 지정을 하고 각 라벨워드 V의 prior probability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즉, 템플릿이 씌워진 인풋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마스크 위치에 특정 라벨워드 V가 정답으로 예측될 확률의 기대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트레인 샘플의 예측 확률을 전부 다 구하기에는 계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분홍색 박스처럼 총 학습 데이터에서 200개의 문장들을 샘플링해서 서포트 셋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00개의 문장에 대한 각 라벨워드의 예측 확률들을 모두 다 구하고 평균 냄으로써 이 기대값에 근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ior probability가 특정 threshold보다 낮은 단어들을 제거한 이후에는 이제 relevance refinement라고 해서 라벨워드와 클래스 간의 연관성을 측정하고 특정 클래스와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높은 라벨워드들만 남기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샘플링한 200개의 문장을 대상으로 refinement가 진행이 됩니다. 크게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나타내져 있는 이 라벨워드의 representation 그리고 클래스의 representation이 이 해당 정제 작업에서 활용이 되고요. 이 라벨워드의 벡터 representation의 경우에는 총 200개 문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각 문장별로 이 벡터를 구성하는 이 엘리멘트 값들이 산출이 됩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i번째 문장 으로 산출되는 이 벡터의 i번째 요소들 값은 이제 i번째 문장에서 라벨워드 V가 마스크 토큰의 정답으로 예측될 확률로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각 문장별로 이 V라는 라벨워드가 마스크 토큰으로 예측될 확률 값만 빼와서 이 특정 라벨워드의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측 클래스의 레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이름에 해당하는 것을 라벨워드로 간주를 해서 이제 좌측의 파란색 부분을 구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i번째 문장에서 이 클래스 이름인 V0가 마스크 토큰의 정답으로 예측될 확률들을 모든 200개 문장에 대해서 구하고 따라서 이 200차원의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라벨워드 그리고 클래스의 representation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산출을 하게 되면 이제 각 라벨워드마다 존재하는 클래스와의 코사인 유사도를 모두 다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예시에서는 이제 에이지뉴스라고 해서 총 4개의 토픽을 분류하는 그런 데이터셋의 예시를 한번 들었고요. 이 애틀레틱스 라벨워드가 주어졌을 때 이 라벨워드는 총 4개의 클래스 중에서 이 스포츠와의 representation 유사도가 가장 높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라벨워드별로 relevance score라는 것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 relevance score의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V라는 라벨워드가 속한 이 클래스와의 연관성만 높고 나머지 회색으로 표시된 이 클래스와의 연관성은 낮은 단어일수록 더 이 relevance score가 높게 부여가 됩니다. 이 문장만 보고 이제 감이 오셨겠지만 NLP에서의 TF-IDF 알고리즘과 굉장히 유사한 로직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 에이지뉴스 데이터셋의 예시에서는 이제 athletics라는 라벨워드가 있을 때 이 라벨워드가 실제로 속한 이 스포츠라는 클래스와의 연관성이 코사인 유사도가 더 높게 산출이 될수록 그리고 이 회색으로 표시된 나머지 클래스와의 유사도가 더 낮을수록
이 렐러번스 스코어가 높게 부여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라벨 워드별로 이 렐러번스 스코어를 산출을 하고 1보다 작은 단어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정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서 앞선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기존 라벨 워드 개수보다 훨씬 더 적은 개수들로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라벨 워드들이 추려지고 있음을 이 플롯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선 두 가지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벨 워드 간의 prior probability의 차이가 커서 prior probability가 높은 단어로 PLM의 예측이 쏠리는 그런 편향된 예측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문제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frequency refinement 과정과 목적이 동일한 이런 contextualized calibration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의 캘리브레이션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초반에 구해놨던 이 각 라벨 워드의 prior probability를 실제로 인퍼런스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확률값들에 나눠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prior probability가 높은 단어는 예측 확률을 낮춰주고,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prior probability가 낮은 단어에 대해서는 예측 확률을 조금 더 높여주는 이런 보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퍼런스에서 실제로 각 클래스의 예측 확률 분포를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바닐라 에버리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앞선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살아남은 라벨 워드의 정제된 확률 값들을 모두 다 평균 내서 이제 특정 클래스의 probability로 간주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언급드릴 부분이 바로 이 클래스의 라벨 워드들이 온전한 형태가 아닌 서브워드의 형식으로 분절되는 케이스에 대한 처리인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서브워드들의 로직 값들을 모두 다 평균을 내서 해당하는 라벨 워드의 로짓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플로매티클과 같이 총 3개의 서브워드로 분절이 된다면 D, 플럼, 그리고 에티클이라는 이 각각의 토큰들의 값들을 모두 다 평균 내는 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로샷 세팅 하에서의 실험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총 4개의 매뉴얼 템플릿을 활용해서 평균 성능, 그리고 초록색으로는 베스트 성능을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여타 퓨전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3개의 랜덤 시드에 대한 결과를 평균 낸 수치로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성능평가 지표로서는 F1 마이크로를 활용했고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은 로버타 라지를 활용했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제로샷 세팅이기 때문에 많이 두지 않고 프롬프트 튜닝의 대표 방법론인 PET를 활용하되 여기서 셀프 트레이닝 그리고 앙상블은 제외를 한 상태로 성능을 측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 frequency refinement, 그리고 relevance refinement, contextual calibration 이 세 가지를 연쇄적으로 제외하는 어블레이션을 함께 진행을 해서 성능을 리포팅하고 있고요. 이 결과를 통해 봤을 때 현재 이 contextualized calibration까지 제외한 그런 결과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PET 방법론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줄을 통해서 이 contextualized calibration 유무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라는 점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로샷 세팅에서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런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굉장히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퓨샷 세팅 하에서의 리파인먼트 과정입니다. 소수의 학습 데이터만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캘리브레이션에 해당하는 refinement 그리고 contextualized calibration 과정은 제외됩니다.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 라벨 워드의 아웃풋 확률이 지속적으로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단계는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논문의 설명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단계의 적용 여부에 따른 어블레이션도 실제로 퓨샷 세팅에서 논문에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실험적으로도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Relevance Refinement의 경우에는 이 제로샷 세팅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각 라벨 워드별로 이 클래스 간의 연관성을 측정해서
렐러번스 점수를 산출하게 되고 특정 클래스와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높은 단어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식의 정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러너블 리파인먼트라고 해서 각 라벨워드마다 학습 가능한 W라는 가중치를 두고 이를 통해서 중요한 라벨워드는 비중 있게 반면에 노이즈한 라벨워드의 영향은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각 라벨워드마다 실제 예측 확률 분포에서 쓰이는 이 가중치 알파는 이 W라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두고 해당 클래스에 속한 모든 라벨워드의 이 W 값의 합을 통해서 그 비율로서 정의가 됩니다. 이 러너블 리파인먼트 단계에서 학습된 각 라벨워드의 가중치를 이제 로그 프로버빌리티에 곱해서 가중합을 취하고 이를 통해서 해당 클래스의 로짓 값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알파가 모든 확률 값에 관여를 하면서 각 라벨워드의 중요도를 충분히 고려한 클래스의 로짓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퓨처 세팅 하에서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총 5개의 랜덤 시드의 평균 값으로 리포팅이 되어 있고요. 총 5내폭만 학습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클래스별로 라벨링된 데이터의 개수가 각각 1개, 5개, 10개, 20개인 총 4가지의 퓨처 세팅 하에서의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스라인으로는 스탠다드 파인 튜닝, 그리고 프롬프트 튜닝으로 대표되는 PET, 그리고 오토매틱 버벌라이저의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페탈 연구를 두고 있고, 또 소프트 버벌라이저로는 와프라는 이제 뒤이어서 설명드릴 논문을 베이스라인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샷 세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리파인먼트 요소들을 제외했을 때의 어블레이션 결과를 메인 실험 장표에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스탠다드 파인튜닝과 비교했을 때 나머지 프롬프트 기반의 파인튜닝 방법론들이 모두 다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효과는 조금 더 극한의 퓨처 세팅일수록 이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어느 정도 이제 클래스당 라벨링된 데이터 샘플의 개수가 한 20개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스탠다드 파인튜닝과 프롬프트 베이스드 파인튜닝의 성능은 이제 비슷하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네, 또한 이 KPT와 KPT의 베리에이션 결과들이 모든 베이스라인의 성능을 앞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총 5가지 데이터셋을 토픽 분류 그리고 감성 분류 데이터셋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좌측에 위치한 이 3가지 토픽 분류 데이터셋에 한해서 이 relevance refinement와 learnable refinement 2가지 기법이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이 KPT의 분산이 베이스라인 방법론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논문이 베이스라인 세팅을 다시금 구현해서 실험을 한 만큼 실제로 튜닝 과정에서 충분히 분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남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테스트 데이터 중 정답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마스크 위치에 가장 많이 예측된 상위 15개의 단어들을 정성평가의 형태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지뉴스 데이터셋 중에서 스포츠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에 해당하는 라벨워드들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이 2가지 클래스 모두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로 예측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KPT 논문은 기존 프롬프트 기반의 파인 튜닝 태스크에서 버벌라이저 측면에서의 변형을 가한 논문입니다. 외부 널리지 베이스인 특정 사이트의 단어 사전을 기준으로 클래스와 연관된 라벨 워드들을 추출하는 굉장히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서 방법론이 전개가 됩니다. 다만 이 실제로 추출한 라벨 워드들을 정제하는 이
이 리파이먼트 과정을 제로샷 그리고 퓨샷으로 나누어서 세세하게 설계한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이 리파이먼트 과정에서 이 PLM의 주요 이슈인 캘리브레이션, 예측값이 특정 단어들로 편향되는 그런 점을 좀 보정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 점이 큰 기여점으로 평가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KPT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소프트 버벌라이저 계열의 대표 연구인 와프라는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프는 워드 레벨 어드버서리얼 리프로그래밍의 줄임말로서 2021년 ACL에서 발표돼서 지금까지 약 100회가 넘는 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와프는 비전 분야의 어드버서리얼 어택 연구 중의 하나인 Adversarial Reprogramming of Neural Network에서 발표한 방식을 NLP 버전으로 변형한 방법론입니다. 네, 따라서 이 Adversarial Reprogramming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Adversarial Reprogramming에서 수행했던 연구는 바로 사전학습된 이미지넷 클래시파이어를 MNIST와 CIFAR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MNIST 이미지에 Adversarial Perturbation에 해당하는 패딩을 가하고 파인 튜닝해서 이 Perturbation 파라미터만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넷에 해당하는 이 인셉션 모델은 프리즈가 된 상태로 이 인풋에 perturbation을 가하는 주체인 이 파라미터만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타 adversarial attack 연구들이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특정 아웃풋을 반환하게끔 하는 로직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었다면, 이 adversarial reprogramming은 이 특정 태스크를 이 perturbation을 가하는 이후에 특정 목적에 맞게 태스크 자체를 좀 재조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adversarial reprogramming이라는 단어로서 정의가 되고요. 이 인풋에 perturbation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NIST, 즉 숫자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에 패딩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는 0으로 채워진 패딩이고, 이제 여기에 perturbation 파라미터를 이제 입혀서 이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패딩이 된 부분에만 이 perturbation 파라미터가 적용이 되게끔 하고 난 이후에 이 조정된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perturbation 파라미터인 이 델타만을 업데이트해서 로스 값을 가장 줄이는 최적의 델타 값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와프는 이런 adversarial reprogramming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받아서 인풋 단에서 파라미터 부분에 변형을 가하고, 이 변형을 가한 파라미터만을 파인튜닝 과정에서 학습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프레임워크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당하는 그림은 현재 총 2가지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두 문장의 관계를 크게 3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센텐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CLS 토큰, 그리고 두 문장에 해당하는 토큰들, 그리고 그 사이에 마스크와 셉 토큰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풋 시퀀스에 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총 K개의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이 추가가 됩니다. 명시적인 단어의 형태로 이 토큰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워드 임베딩 단에서 이 다른 임베딩 벡터와 동일한 차원의 새로운 임베딩 파라미터들이 추가된다라는 측면에서 소프트 프롬프트 계열로 분류가 되고요. 이때 인풋 시퀀스에 추가되는 프롬프트 개수나 위치는 태스크 그리고 데이터셋마다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예시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풋 단에서만 이 토큰 임베딩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웃풋에 해당하는 이제 버벌라이저 쪽에서도 이 클래스의 개수만큼 버벌라이저 토큰 임베딩을 새롭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프리즈한 상태로 이 해당하는 새롭게 생성한 K개의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 그리고 버벌라이저 토큰 임베딩만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합니다. 이때 파인 튜닝을 위해서 최적의 프롬프트 그리고 버벌라이저의 임베딩을
워드 임베딩과 동일한 차원의 공간에서 컨티뉴어스한 벡터 형태로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롬프트 토큰과 버벌라이저 토큰을 워드 임베딩과 동일한 차원으로 생성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습되는 파라미터는 세타로서만 정의가 되겠고요. 논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백번 모델은 크게 로버타라지 그리고 알버트 두 가지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1024차원 그리고 128차원으로 이 임베딩 벡터가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Adversarial Reprogramming에서의 이 Perturbation 파라미터, 즉 인풋에 변형을 가하는 이 파라미터가 와프 논문에서는 이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템플릿 측면에서 이 Adversarial Reprogramming의 아이디어를 받아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리뷰 영상의 주된 목적은 버벌라이저 부분에 집중하고자 함이지만 일단 템플릿 측면에서 기존 오토프롬프트와 피튜닝이라는 연구와의 차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일단 오토프롬프트는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해서 템플릿을 자동 탐색한다라는 측면에서 와프 논문과 좀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드 템플릿 연구 계열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토큰들을 찾아 나가는 식으로 탐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소프트 템플릿의 대표 연구인 이 피튜닝은 프롬프트 인코더, ByLSTM 그리고 MLP로 이루어진 이 특정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인코더를 따로 학습을 시켜서 최종 로스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를 탐색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사전학습 랭귀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될 임베딩 파라미터들을 탐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법론이나 실험 측면에서 와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피튜닝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실에서 다뤘던 리뷰 영상 우측 상단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프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을 어떤 특정 모델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임베딩 파라미터 자체를 찾아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인풋 시퀀스에 추가되는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의 개수는 이제 논문의 실험 장표를 참고해 봤을 때 한 20개 정도까지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이 인풋 시퀀스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는 아까 태스크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장 하나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CLS 토큰, 문장 그리고 마스크 토큰, 셉 토큰 이렇게 4개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이 각각의 사이사이에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두 가지 문장의 관계를 분류하는 센텐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CLS부터 시작이 되고요. 두 가지 센텐스 사이에 마스크 토큰이 위치를 하고 마찬가지로 구성 요소들 각각 사이 위치에 이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이 자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코드상에서 이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아규먼트가 하나 정의가 됩니다. 이 누울 파트가 이제 센텐스가 들어갈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29까지 총 20개의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이 각각 5개씩 이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논문에서는 이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을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생성을 했다, 발생을 시켰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실제 코드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지금 이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의 아이디가 각각 음수값으로 주어졌을 때 이제 이 값들이 실제 복캡 사이즈에 더해져서 특정 복캡 인덱스를 할당을 받게 됩니다. 현재 로버타를 예시로 들었을 때 이 로버타의 복캡 사전은 총 5265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따라서 이 5265를 각각의 이 프롬프트 토큰 인덱스에 더했을 때 5255부터 5236까지 총 20개의 토큰들의 인덱스가 반환이 됩니다. 네, 논문에서는 이 스페셜 토큰을 새로 생성해서 임베딩을 리사이즈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지 않고 이 복캡 사전 중에 일부 단어들을 이제 프롬프트 토큰으로서 재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프롬프트 토큰으로 재활용되는 보캡들의 인베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롬프트 토큰 인베딩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을 새롭게 선언을 해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토큰 인베딩의 파라미터는 마스크나 패딩의 토큰 인베딩으로 초기화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매뉴얼 템플릿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템플릿을 구성하는 토큰들의 인베딩으로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템플릿의 토큰 인베딩으로 초기화를 하는 예시도 함께 보여드리면, 지금 앞선 예시와는 다르게 프롬프트 토큰 인덱스에 지금 뒤에 이런 특수 문자들이 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과 같은 매뉴얼 템플릿을 구성하는 특수 문자들이었고요. 동일하게 총 3개, 2개, 1개, 3개의 프롬프트 토큰 인베딩이 선언이 되고, 이때 이 리스트로 정의된 부분에 한해서는 이 특수문자 토큰에 해당하는 인베딩 값으로 파라미터 초기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예시는 지금 알버트의 예시고요. 알버트의 경우에는 총 3만 개의 보캡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스페셜 토큰을 생성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보캡 사전에서 단어들의 일부를 이렇게 프롬프트 토큰으로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들의 인베딩 자체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토큰의 인덱스만 빌려서 실제로 인풋으로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이 토큰들이 이 보캡 토큰이 아니라 이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프롬프트 토큰 인베딩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제 재활용을 하고자 이런 방식을 취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소프트 버벌라이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인풋 시퀀스 특정 위치에 특정 개수만큼의 프롬프트 토큰 인베딩이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구성된 인풋 시퀀스는 사전 학습된 랭귀지 모델을 타고 가서 해당하는 마스크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코더를 제외한 MLM 헤드까지 한 번 더 거치게 하고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MLM 헤드라고 하면 이제 1024차원, 로버타 라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인베딩 디멘션이 1024차원이기 때문에 이 사전학습 랭귀지 모델을 거쳤을 때 마스크 위치에 해당하는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는 총 1024차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동일한 차원으로 매핑을 해주는 하나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고 나서 이제 이 디코더를 통해서 해당하는 마스크 토큰에 이 5265개 중에서 어떤 토큰이 위치하게 될지 를 보캡 로짓의 형태로 반환이 되겠는데요. 이때 이 디코더를 구성하는 파라미터는 워드 인베딩을 트랜스포즈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워드 인베딩 매트릭스와 동일한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논문에서는 이 최적의 프롬프트 토큰 인베딩 그리고 버벌라이저 인베딩 자체를 워드 인베딩과 동일한 차원의 공간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에 이 MLM 헤드에서 디코더를 제외하고 동일한 차원으로 매핑을 해주는 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만을 거쳐서 1024차원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원을 유지하게 되면 이제 그림을 살짝 수정했을 때 이 마스크 레프레젠테이션은 MLM 헤드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동일하게 차원은 유지된 상태에서 1024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로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사전에 또 발생을 시켰던 클래스 개수만큼의 버벌라이저 토큰 인베딩과의 내적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과정이 해당 빨간 박스 안에 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버벌라이저 토큰 인베딩과 이 마스크 레프레젠테이션을 내적을 해서 각 클래스의 로직 값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명시적으로 어떤 라벨 워드에 대한 MLM 로짓 자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정의된 기존에 초기화된 버벌라이저 토큰 인베딩과의 내적 값을 통해서 클래스의 로짓을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 버벌라이저 계열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버벌라이저 토큰 인베딩의 파라미터는 랜덤으로 초기화를 하거나 혹은 클래스의 이름에 해당하는 인베딩으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NLI 태스크 예시의 경우에는 각 클래스별로 yes, no, maybe라는 토큰의 임베딩으로써 이 버벌라이저 토큰 임베딩이 초기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와프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기존의 프롬프트 기반 파인 튜닝과 다른 점이라 함은 이제 인풋에서 임베딩 파라미터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점, 그리고 버벌라이저를 소프트한 형태로 이제 내적해서 각 클래스의 로짓을 구성하는 점, 이렇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었고, 그리고 와프만의 가장 큰 특징은 Adversarial Reprogramming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받아서 이 버벌라이저 토큰 임베딩과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의 파라미터만을 학습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프리즈한 상태에서 파인 튜닝이 진행이 됩니다. 네, 논문에서는 총 두 가지 세팅 하에서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 풀데이터 세팅에서는 글루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파라미터 에피시언트 파인 튜닝 관점에서의 비교 실험을 수행하고, 그리고 템플릿을 구성하는 프롬프트 토큰의 개수에 따른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프롬프트 기반의 파인 튜닝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퓨처 세팅에서 실험 역시 진행을 했고, 활용한 데이터셋은 퓨글루입니다. 네, 먼저 풀데이터셋 하에서의 실험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프에서는 프롬프트 그리고 버벌라이저 토큰 임베딩의 파라미터만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에피시언트 파인 튜닝의 한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베이스라인인 스몰 랭귀지 모델에 해당하는 타이니버트나 엘렉트라 스몰을 활용을 했고, 또 파라미터 에피션트 튜닝 관점에서는 어댑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백본 모델은 로버타 라지를 활용을 했고, 총 9개의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측의 컬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안하고 있는 와프 논문은 특정 임베딩 파라미터만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여타 베이스라인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학습 파라미터 수를 가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논문에서는 이 와프 방법론의 우수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백본 모델인 로버타를 그대로 파인튜닝 했을 때, 그리고 당시 소타였던 디버타, 이 두 가지 모델이나 휴먼 베이스라인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은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이 정도의 성능을 낸 부분은 괄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롬프트 개수에 따른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을 하나도 추가하지 않은 와프 제로부터 총 20개를 추가한 와프 20까지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측 컬럼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프롬프트 토큰의 개수를 늘릴수록 학습 파라미터는 늘어나지만 동시에 성능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와프 8 그리고 와프 이닛을 비교한 부분인데요. 둘 다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은 8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래에 있는 와프 이닛의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토큰으로 초기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 템플릿의 토큰, 다음과 같이 이 템플릿을 구성하는 특수 문자에 해당하는 토큰 임베딩으로 이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을 초기화했을 때 훨씬 성능이 향상되는 점을 들어서 이 프롬프트 토큰 임베딩의 파라미터를 어떤 값으로 초기화하는지 역시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논문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학습된 프롬프트 그리고 버벌라이저 토큰 임베딩이 워드 임베딩 공간상에서 어떤 단어와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를 이제 거리 기반으로 추출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정성평가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네, 우선 이 표에서 이 프롬프트를 채우고 있는 before, between, after는 각각의 토큰 임베딩들의 위치에 따라서 쓰여진 것이고요. 버벌라이저의 경우에는 각 클래스별로 어떤 단어와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를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결과를 살펴봤을 때 이제 프롬프트 토큰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단어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버벌라이저 토큰 임베딩의 경우에는 이 contradiction, unless와 같이 실제 클래스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좀 추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예시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실 이
이 논문의 목적 자체는 워드 임베딩 공간 상에서 최적의 프롬프트 그리고 버벌라이저 토큰 임베딩 값을 찾고자 함이었지만 실제로 이를 다시 단어의 형태로 돌려보았을 때 그 목적에 어느 정도 좀 부합하기는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과의 비교를 위한 퓨처 세팅 실험 결과입니다. 논문에서는 베이스라인으로 GPT 그리고 PET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PET와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알버트라는 동일한 백본 모델을 활용하고 있고 PET의 템플릿을 구성하는 토큰들의 임베딩으로 이 프롬프트 임베딩을 초기화합니다. 또한 이 PET에서와 동일한 퓨글루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퓨처 세팅인 만큼 트레인 그리고 밸리드 데이터셋은 16개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만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총 20번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평균 성능을 기준으로 튜닝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만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현재 이 PET나 GPT의 성능보다 제한하고 있는 와프 방식이 더 우세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이 바로 윗줄의 IPET의 경우에는 얼라벨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셀프 트레이닝을 수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훨씬 높은 성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논문에서 이 퓨처 세팅으로 활용한 실험 데이터가 굉장히 적다라는 측면입니다. 와프 논문의 경우에는 이 방법론 자체가 프롬프트 그리고 버벌라이저의 토큰 임베딩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만 업데이트하고 나머지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는 모두 다 프리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타 프롬프트 기반 방법론들보다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프롬프트 기반 논문들에서 이 와프 방법론을 소프트 버벌라이저의 베이스라인으로서 종종 활용을 하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롬프트 베이스드 파인 튜닝에서도 버벌라이저를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하드 버벌라이저 그리고 소프트 버벌라이저 카테고리에서 각각 KPT 그리고 와프 논문을 위주로 한번 리뷰를 진행을 했고요. KPT 논문의 경우에는 외부 널리지 베이스를 활용해서 클래스와 연관된 라벨 워드들을 추출하고 특정 리파인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적절한 라벨 워드들을 정제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와프 논문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라벨 워드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버벌라이저 토큰 임베딩을 워드 임베딩과 동일한 공간에서 최적의 파라미터 값으로 찾고자 하는 그런 방법론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소개드린 방법론들 그리고 간략하게 훑어본 이 다양한 버벌라이저 개선 연구들 외에도 이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에서 버벌라이저에 포커싱한 연구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버벌라이저 연구들의 흐름을 좀 잡아보셨기를 희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